오늘은 스피치 도서입니다. 보통 이제 스피치 책을 보면은 공감만 좀 다룬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피치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좀 감성적인 부분만 건드리는 책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스피치 기술만 다룬 책이 있어요. 기술이 매우 중요하긴 하니까. 근데 좀 교과서 같은 기술만 엮어놓은 책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공감과 감성적인 부분도 잘 건드리면서 또 기술도 적절하게 잘 정리해 놓은 책이어서 스피치 독학을 원하시는 분들, 나 좀 혼자서 스피치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 스피치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바로 이민호 스피치 코치의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다 라는 책이에요. 책도 너무 예쁘죠. 디자인도. 그래서 이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읽으시면 그 시작, 본론, 클로징 이렇게 우리가 내용 구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혼자서도 좀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보기에도 전혀 어렵지 않고 이 이민호 코치가 직접 경험한 사례 또 그리고 수강생들이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많이 공감되실 거예요. 왜냐면 나도 저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도 저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녹이면 되는구나. 어떤 말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봤더니 훨씬 더 이목을 끌기에 좋은 오프닝이 되는구나 라고 굉장히 재밌게 스피치 책이지만 전혀 뭐 교육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이 스피치니까요. 되게 재밌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이민호 선생님이 스피치 코치이자 또 영어 교육을 하시는 분이고 또 세바시 강연을 하셨고 강연을 나가시는 분을 도와드리는 스피치 멘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강연을 저도 이제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책보다 그걸 먼저 봤는데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저분은 되게 선할 것 같고 따뜻하신 분일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전달됐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그 선량한 마음,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그 청중의 반응이나 그 상황 그 전에 자신을 돌아보시는 진정한 멘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는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많았는데 더 좋았던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대목에서 강의 스킬, 그러니까 그 스피치 스킬을 초급, 중급, 고급 대상으로 나눠서 활용하면 좋을 기술들을 알려줘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좋은 게 사실 스피치에 대해서 또는 말에 있어서 좀 익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를 조금 높이거나 어렵게 장치를 마련해도 나한테 좀 부담감이 없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은 고급 기술을 사용했다가는 난 역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아예 마음이 닫혀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대상을 구별해서 이런 기술을 활용해봐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리뷰 편에서는 이제 스피치 오프닝, 그러니까 도입부를 만드는 방법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민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토대로 좀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 스피치 코치는 좀 호기심을 자극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청중을 초반부터 휘어잡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처음에도 집중하지 않으면 중간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집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집중하고 또 그 연사의 호감도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목을 끄는 이제 오프닝 만들기라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초급 대상일 때는 질문하기로 시작하기가 있어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워낙 말 잘하는 사람들은 배우지 않고도 이게 본능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타인과 옆 사람과 좀 소통이 좀 되시나요? 또는 조직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또는 이 소통이라는 것이 좀 원활하신가요?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피치에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내가 하고자 한 주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제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청중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대답을 하지 않아도 질문을 받으면 나는 누구랑 대화가 안 됐지? 내가 싫어하는 상사가 누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연사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한 대로 청중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호 선생님도 처음에 질문하기 초급 대상으로 조언을 하고 있고요. 추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 기술에서 좀 어렵게 다가가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너무 원론적인 질문, 그러니까 너무 좀 추상적인 질문으로 다가가는 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바로바로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좀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고 원론적인 질문을 고민을 하게 돼요. 행복이 진짜 뭐지? 이렇게 바로 좀 정답에 다가가기보다는 많이 좀 흩어지는 생각들을 오히려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쉽게 질문을 만들어주는 것도 연사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행복하실까요? 그럼 yes, no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좀 쉽게 질문을 만드는 것도 쉽게 갈 수 있는 오프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피치에 있어서 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나의 에피소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상이나 음악을 활용할 수 있고 퀴즈를 곁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제와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좀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좀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좀 관련이 없는 재미 목적인 영상을 활용하거나 퀴즈를 갑자기 하거나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되게 소모적인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청중 내가 저걸 왜 맞추고 있어야 돼? 지금 이게 무슨 자리야? 이렇게 당위성에 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질문으로 던지는 게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급 대상으로 스피치 오프닝을 만드는 것 중에 두 번째가 경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사들이 초반에 자신의 경력을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자기 PR인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이렇게 경력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정말 대단하게 강의력이 막 화려하지 않아도 그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면은 내가 들을만 할 것 같아. 이 주제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예시는 뭐냐면 면접에서 100번을 떨어져도 나는 100번을 떨어져 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라는 주제로 면접에 대한 코칭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오히려 반면교사 삼을 수가 있겠죠. 저 사람을 보고서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는 이렇게 하니까 되겠다. 이렇게 또 하나의 강의안, 스피치 발표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력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보건소에서 한 2년 동안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라는 이제 예시문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2년 동안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구나. 거기에서 나와 있던 어떤 정보나 일화는 내가 믿을만 하겠다라는 신뢰감이 들겠죠. 그래서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거 초급 대상이기도 하지만 고급 대상, 그러니까 좀 고급 기술, 좀 스피치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바로 사진이나 영상 매체를, 동영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집중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 긴장도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발표 자리고 첫 강연하는 자리인데 너무 긴장돼서 막
재미있게 유머를 던지고 농담을 던지고 싶은데 그게 긴장되면은 나오지 않는 게 유머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은 내 생각과 주제가 담긴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거죠. 또는 사진을 보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나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쉽게 오프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급 대상, 좀 중급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오프닝을 만드냐면요. 자신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강연하시는 분들, 또 강의하시는 분들, 또 스피치 잘하시는 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본능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건데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자신의 에피소드 또는 친구의 일화를 오프닝에 딱 둠으로써 사람들이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야? 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뭐 소통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오늘 여러분께 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소통이 안 돼서 갈등이 심해져서 어떤 사람과 싸운 이야기를, 좀 싸운 이야기는 집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싸움 구경, 불구경 이런 것처럼 좀 뭐야 저거 이런 거를 정말 생생하게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저러면 기분 나쁘지. 저러면 진짜 속상했겠다 하면서 저에게 공감과 동감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일화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중급 대상으로는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상상력을 활용하기래요. 상상력을 활용하기.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다르게 시작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스피치에는 저도 그렇지만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시작하지? 어떻게 끝맺음을 하지? 우리가 시작과 끝만 잘 열고 잘 마무리해도 완성도가 높은 스피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르게 시작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나온 예시문을 좀 활용해 보자면 저는 어제 재밌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기보다 제가 한 3번째 본 영화를 어제 다시 봤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얼마나 재밌길래 라고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르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되게 평범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제가 어떤 거에 대한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다 미리 공개를 했다면 이제는 좀 창의적으로 신선하게 다른 방법으로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야 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다르게 시작하기 위해서 상상력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급 대상, 그러니까 고급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에는요, 특별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대요. 특별함을 활용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오늘 여기 한정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에서 사람들은 특별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오프닝의 도입 부분에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가 처음 고백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내가 아주 한정적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서만 오픈을 하고 알려드린다라는 특별함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 또 이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연사 사이에 어떤 동질감, 유대감이 생기면서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함을 만들어주는 기술도 굉장히 좋은 고급 기술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올리기가 있어요. 에너지 올리기. 이거는 좀 강의 구력, 발표 구력이 있는 분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미 오프닝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발표자의 리액션과 이 텐션이 되게 좋다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긴장한 사람들은 텐션을 절대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은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 분들만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앞에 나온 그 강연자 연사가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은 같이 그 에너지에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근데 진짜 초급 기술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이 경험을 쌓으시면서 처음부터 에너지를 좀 올리는 연습을 해야겠다. 그럼 에너지 올리는 걸 어떻게 티를 내냐? 리액션이 좀 강하시면 돼요.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어쩜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세요? 한 번도 저는 해보지 못했던 생각인데 이러면서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줄 때 굉장히 막 감탄사와 나의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약간의 오버스러움을 곁들인다면 청중들이 좀 즐거워하시거든요. 이렇게 좀 에너지를 올리면 텐션이 좀 초반에 올라가기 때문에 고조가 되는 걸, 분위기가 고조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직접 도움 구하기가 있대요. 그래서 이 이민호 코치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착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도움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부탁을 요청을 했을 때 다 도와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저런 표정을 치지? 왜 저렇게 날 쳐다보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어떤 도움을 부탁드렸을 때 이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다 기쁜 마음을 해주실 분이니까 좀 부탁을 드려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 집중해 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청중이 오히려 도와주려고, 더 협조해 주려고 한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고급 기술의 마지막 꿀팁으로 직접 도움 구하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청중들이 뭘 도와달라는 거지? 이렇게 아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반응과 똑같은 거로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진짜 많은 좋은 고급 정보들이 많은 책이었는데 저는 이제 스피치 도입부 만들기, 오프닝 시작하기. 왜냐하면 오프닝이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오프닝만 잘 시작해도 이미 반은 성공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급과 중급과 고급 기술로 나눠가지고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좋겠다. 책의 내용을 토대로 리뷰를 해봤고요. 같이 오디오북에서 내용을 공유할 방법은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숫자를 활용하라, 또 구체적이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법칙은 바로 아모르 법칙입니다. 아모르 법칙. 아모르 법칙은 뭐냐면요. 내가 아는 것으로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설명하라 이런 건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 가장 그 리더십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나오거든요. 얼마나 상대가 모르는 것을 쉽게 설명하는지. 근데 신기하게 조직의 리더에 가까울수록 상급자에 가까울수록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신입이거나 관리자급이 아닌 사원의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연차가 좀 됐거나 많은 분들을 만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야지만 자신의 전문 용어지만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대조하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능력이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 바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내 지식 수준으로, 내 지적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것에 맞춰서 설명하라는 것이 바로 아모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중학생에게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처럼 내가 누군가와 얘기할 때 그 상대방에게 쉽게 좀 설명해서 이해하게끔 얘기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몸에 체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이 아모르 법칙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모르 법칙으로 말하라. 노트북 세일즈맨의 기막힌 스피치. 그는 정말 소통의 달인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분인데요. 이분한테 아직까지 감사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영등포에 타임스퀘어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세일즈맨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의 노트북을 사려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는데 노트북 앞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가격은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니까 헤르츠 숫자가 다른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 리 없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다가오더니 기가 막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듀얼 코어와 쿼드 코어의 차이요? 간단합니다. 듀얼 코어는 직원이 2명이고 쿼드 코어는 직원이 4명인 거예요. 그러니 훨씬 빠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직원 4명 확 와닿았습니다. 무슨 주파수의 단위가 헤르츠라는데 헤르츠의 차이로 노트북의 가격 차이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난관이 생겼어요. 쿼드코어는 또 3세대와 4세대가 나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뭐가 다르냐고 여쭤봤어요. 그분은 또 기가 막힌 설명을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기대 이상이었어요. 둘 다 4명의 직원인데 3세대는 일반 직원이고 4세대는 근육질 직원입니다. 판매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해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손님도 즐겁고 일하는 사람도 즐겁고. 그분을 만난 게 밤 11시쯤이었는데 그 시간에도 웃으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정상에 오르는 삶도 좋지만 일상이 행복한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쉽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설명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그분의 설명이 감탄스러웠던 이유는 아는 개념으로 모르는 개념을 설명해 줬기 때문입니다. 헤르츠는 모르는 개념이죠. 하지만 직원이 2명이고 4명이라는 개념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아모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모르 법칙이란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 설명하기. 아모르 법칙. 아모르 법칙을 알게 된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만날 때마다 장미꽃을 한 송이씩 선물했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장미꽃이 그 당시에 2,000원 정도 했어요. 밥 한 끼가 1,500원이었는데 밥을 안 먹고 꽃을 사서 선물했던 거예요. 아주 로맨틱했죠? 처음 사귄 여자친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만날 때마다 장미꽃을 줬어요. 배는 꼬르륵거렸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잘해주고 싶었어요. 삐삐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나중에 독서실 앞으로 데리러 갈게 라고 음성 메시지도 남겼어요. 뽀뽀는 안 했어요. 너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차였어요. 꽃을 20송이 주기 전에 차였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했어요. 정말 잘해줬는데 이렇게 살뜰히 챙겨줬는데 왜 날? 궁금했어요.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제 감수성이 너무 예민했나 봐요. 학교에서 조퇴하고 삭발까지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제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는지 어느 날 여자 교생 선생님께서 쪽지를 주셨어요. 그 쪽지에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가 적혀 있었어요. 민호야, 사랑은 이라고 시작하는 글이었어요. 민호야, 사랑은 바둑처럼 하는 거야. 한 수씩 번갈아 두는 거야. 너 혼자 2수, 3수 두면 안 돼. 네가 다가간 만큼 그 사람이 다가올 자리를 기다려줬으면 좋았을 거야. 그 쪽지를 읽고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내가 혼자서 너무 다가갔구나. 혼자서 2수, 3수 막 뒀구나. 교생 선생님은 사랑이라는 내가 모르는 개념을 바둑이라는 구체적인 것으로 말해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도 늘 생각해요. 사랑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늘 적용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차근차근 다가가려고 해요. 제가 커피 한잔 하자고 했을 때 상대방이 다음 제안을 해주기를 담담히 기다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맥주 한잔 하자고 제안하고 그렇게 천천히 기다리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교생 선생님이 저에게 관계에 대한 큰 교훈을 준 거죠. 알고 있는 것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알랭드 보통도 이 방법을 썼어요. 이 작가는 이름은 보통인데 통찰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지고 20년, 30년 또 평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대해 잘 모르죠. 그런데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풍선과 같다. 우리의 에고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불안 알랭드 보통. 마음은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말을 풍선에 비유해 아모르로 전달한 거죠. 뭔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설명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륜스님의 다람쥐 이야기. 임시 방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서 방편이 불교 용어래요. 어떤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나 편리한 방법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부처님은 상대방이 농부다 그러면 농부의 언어를 쓰고 그가 대장장이면 대장장이의 말을 써서 불교의 철학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쉽게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법륜스님의 팟캐스트를 듣다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모르 법칙이 기가 막히게 활용되어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고 가는 데마다 시비 걸고 미치겠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상담자의 토로입니다. 그가 직장을 안 옮겨받겠습니까? 옮겨봤는데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랬겠죠. 법륜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람쥐처럼 살아봐요. 다람쥐처럼. 다람쥐처럼 사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요. 사람답게 못 사니까 일단 다람쥐만큼 살라고 하는 거지. 법륜스님은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산에 사는 다람쥐는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나무가 있으면 올라타서 가고 자기가 비켜나가지 바위한테 비켜, 나무한테 비켜 이렇게 안 하는데 인간만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을 날씨라고 생각해봐요. 날씨랑 안 싸우죠? 날씨 안 좋으면 우산 쓰는 거지. 날씨 보고 뭐라 해봤자 바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변이 자기 마음 같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어야 해요. 다람쥐처럼. 법륜스님의 이 말씀은 불교의 시비심을 아모르 법칙으로 설명한 것이에요. 시비심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마음이죠. 만약 시비심을 버리세요 라고 말했다면 상담자는 끝까지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추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람쥐처럼 살고 나서 사람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륜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처럼 사는 것도 알려줄게요. 산의 다람쥐들은 바위를 넘어가거나 비킬 때 뒤에 다람쥐에게 손 벌려주지 않아요. 다람쥐처럼 살고 나면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그럼 그게 사람 되는 길이에요. 이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보시의 개념일 것입니다. 다람쥐를 통해 또 중요한 메시지를 쉽게 풀어주신 겁니다. 아모르 법칙은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도록 도와줍니다.